안녕, 조연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중세문법 꿀팁을 대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요 세 가지만을 기억한다면 중세문법 공부가 훨씬 쉬워질 겁니다. 바로 첫 번째 거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자 모음표를 쉽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바로 제자 원리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제자 원리, 자음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음의 제자 원리는 뭡니까? 바로 상형의 원리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상형이라는 게 뭐지 얘들아? 상형은요, 본뜨는 겁니다. 상형은 모양을 본뜨는 것인데 실제로 자음은 어떤 모양을 본뜬 거야? 바로 우리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음이라고 하면 혓뿌리가 목구멍에 닿는 모양인 거고 설음이라고 하면 혀가 윗잇몸에 붙는 모양인 거고 순음은 입술 모양 치음은 이 모양 그렇죠? 후음은 목구멍 모양, 여기 목구멍에 동그란 모양을 따서 우리가 5가지의 기본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상형의 원리라고 할 건데 중요한 포인트는 기본자 5개만 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뒤에 등장하는 다른 자음들도 우리가 외워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딱 기본자만 외운 다음에 어떤 원리로 외워갈 거냐? 바로 가획의 원리로 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가획이라는 것은 뭐냐면 더할 가자를 써서 이 기본자에 지금부터 획을 하나씩 더해 볼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억이라는 기본자에 획을 하나 요렇게 그었더니 뭐가 됐습니까? 키역이라는 하나의 또 다른 글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니은에다가 요렇게 하나 그었더니 디귿이 만들어졌고 디귿에다가 또 다시 하나를 그었더니 티귿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요렇게 기본자에 획을 하나씩 추가해서 만들어지는 글자를 가획자라고 할 거고 우리는 기본자는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지고 그 후의 글자들은 획이 하나씩 추가되는 가획의 원리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끝에 있는 이체자는 뭔데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 있는 이체자는요. 가획의 원리에서 벗어나서 만들어지는 글자를 이체자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체자는 다 있지 않아요. 아음과 설음과 치음에만 있는데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 이체자를 쉽게 외우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쌤만에 외우는 꿀팁인데 이 이체자가 이 아음, 설음, 그리고 이 치음의 모양에서 본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본질적인 원리는 아니겠지만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외우는 암기 꿀팁을 드린 겁니다. 지금 이체자에 얘들아 뭐가 있습니까? 옛, 이응, 꼭지가 달려있는 옛, 이응이 있죠? 근데 봤더니 첫 번째 글자의 이응의 모양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설음에서의 리을은요. 받침 리을의 모양에서 따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치음에서의 반치음은 여기 요 치읓에 이렇게 삼각형의 모양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각각 우리가 이렇게 아음의 동그라미에서 대응, 설음의 받침 리을에서 대응, 치음의 세모 모양에서 대응 시켜주시면서 이 제자 세 글자를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원리를 기억을 해두시고 모음의 창제 원리 역시 뭐가 됩니까? 바로 상형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떤 글자를 상형해서 만들었냐? 모음의 경우에는 바로 천지인 성리학이라는 학문의 기본 3요소죠. 바로 하늘, 땅, 그리고 사람입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는데 우리 양성, 양의 기운이라고 하면 보통 하늘의 기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양성 모음은 하늘의 모양을 본뜬 거고 중성 모음은 사람의 모양을 본뜬 거고요. 음성 모음은 음지, 땅의 모양을 본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자를 보면 알겠지만 지금 어떤 꼴을 띠고 있냐? 바로 하늘을 위에 두고 땅을 아래 밟고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자음에서는 얘들아 기본자가 또 다른 글자를 만들 때는 획이 더해지는 가획의 원리로 만들었었지 얘들아. 그치? 근데 모음의 경우에는 출이라는 글자에다가 체크를 하고 출이라는 것은 뭐냐면 출력입니다. 우리 출력하다의 출, 무언가를 합쳐서
출력할 때의 글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초출자라고 하면 초가 첫 초예요. 첫 초. 처음 출력해서 만들어진 글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기본자들을 합쳐서 만든 거야, 얘들아. 예를 들면 중성, 요 사람의 모양에다가 요렇게 우리가 오른쪽에다가 하늘의 모양을 본떴던 이 기본자를 딱 붙여주는 순간 어떤 글자로 출력이 되는 거야? 바로 요렇게 아 모음으로 출력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요렇게 왼쪽에다가 딱 붙이는 순간 이번에는 음성 모음의 어 모음으로 출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자들을 자기네들끼리 합치고 처음으로 출력한 글자를 초출자라고 할 거고 제출자의 제자는요. 다시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나온 초출자에다가 다시금 우리가 기본자 요렇게 양성모음 아래 아자를 요렇게 합쳐주는 순간 다시 한번 출력돼서 야라는 모음으로 출력이 되고요. 또 한번 초출자 오에다가 또다시 우리가 아래 아자를 출력시켜주는 순간 뭐가 나온다? 제출자인 요 모음이 나온다. 그래서 양성모음이라고 하면 가벼운 느낌이야. 그리고 음성모음이라고 하면 무거운 느낌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양성모음은 가볍게 뛰는 토끼의 모습, 깡총, 깡총, 아오, 아오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음성모음 같은 경우에는 무겁게 뛰는 캥거루의 모습, 껑충, 껑충, 어우, 어우 모음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제자 원리를 기억해서 자음과 모음을 편하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바로 모음 조화를 쉽게 외우는 방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얘들아 15세기의 경우에는 모음 조화가 엄격히 지켜졌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단어들이 모음 조화가 이루어진 단어들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구별해주는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음 조화가 이루어진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이 그래프에 글자를 대입하면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모음 조화라는 것은 뭐예요? 모음 조화라는 것은 모음 조화 얘는요.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그리고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써주는 것을 모음 조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음 조화가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구별하려면 사실은 뭐가 양성 모음인지 뭐가 음성 모음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주셔야 돼요. 선생님 여기 위에 모음 체계표에 야, 오, 야, 요 혹은 아, 오 얘네들은 그럼 양성 모음이고 어우나 여유는 음성 모음인 거 외우면 되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쓰는 모음이 딱 요 글자들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모음에다가 응용하고 적용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 그래프에 글자를 대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봐봐 얘들아. 요 그래프 되게 익숙하죠? 지금 이렇게 화살표가 뻗어나가는 방향들은 다 양수 값을 가질 거고 또 그 반대편들은 음수 값을 가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표시를 해놨는데 예를 들면 이거야. 여기다가 우리가 글자를 지금부터 대입을 했을 때 뻗어나가는 방향으로 양성 모음인지 음성 모음인지를 볼 거예요.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아모음이다 얘들아. 예를 들면 아모음이면 여기다가 우리가 요렇게 넣어보는 거야. 이렇게 글자를 넣어봤더니 뻗어나가는 방향이 어디야? 바로 요렇게 양수값을 갖는 방향이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양성모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럼 또 우리 반대로 한번 해볼까? 예를 들면 이번엔 유모음을 얘들아. 유는 무슨 모음이었지? 하고 궁금할 때는 또다시 요렇게 뻗어나가는 방향을 봐주면 이번에는 무슨 값을 가져요? 음수 값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는 음성 모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거 한번 해볼까? 예를 들면 예모음을 볼게요. 예모음의 경우에는 요렇게 우리가 써줄 거고 뻗어나가는 방향이 바로 요렇게 음수 값을 갖기 때문에 우리 요 예모음은 표에 써 있지 않지만 우리가 뭐라는 거 알 수 있습니까? 음성 모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렇게 우리가 쉽게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이제 본문에 적용을 해줘야겠죠?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쉽게 외우고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내용의 흐름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문법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문법 요소에만 매몰되고 치중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얘도 또 하나의 작품입니다. 세종어제 훈민정음도 하나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의 흐름들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자면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중국의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여기서 지금 어떤 정신이 등장했지 얘들아? 여기서 어떤 정신이 등장했냐? 바로 자주 정신이 등장을 했습니다. 독립적인 어떤 우리의 어떤 정신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지. 더 이상 우리의 문자는요. 중국의 문자와 같지 않습니다. 통하지 않아요. 왜? 우리만의 고유의 문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쉽게 펴지 못할 사람이 많더라. 여기서 지금 뭐가 등장한다? 아, 세종대왕님께서 이렇게 한글을 창제한 이유가 누구 때문이야? 바로 어리석은 백성들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신이 드러난다? 애민 정신이 드러나는구나 라는 것도 잡아줄 수 있겠고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불쌍하게 여겨서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겨서 새로 몇 글자를 만들었어? 28글자를 만드노니 얘들아 새롭게 28글자나 만들었대. 여기서 어떤 정신이 드러나는 거야? 굉장히 창조적이다. 창의적이다. 창조 정신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마다 하여금 내가 이렇게 28자를 만들었으니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로 씀에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여기서 뭐가 드러나요? 아, 편하게 매일매일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적이다. 실용 정신이 드러난다라는 거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정신에 맞춰서 우리가 내용 파악을 해주시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거야, 얘들아. 사실은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중세문법의 포인트인데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중세 문법을 잘하려면 무조건 현대 문법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잡혀 있으셔야 됩니다. 왜? 왜 그러냐? 중세 문법 문제는요. 절대로 중세 문법 요소만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되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조금만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은 뭐냐? 바로 현대 문법과 비교하는 문제를 내는 겁니다. 현대 문법에서는 이런 요소가 쓰이지 않았는데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는 쓰이고 있군. 항상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혹시 지금 선생님의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 현대 문법이 약한 친구들이 있다면 사실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중세 문법에서 큰 점수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차분하게 가서 현대 문법에 대한 어느 정도 기본 개념을 배워오시고 숙지를 좀 해오시고 현대 문법과 중세 문법을 비교하면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대 문법에 대한 기본기가 잘 잡혀있는 친구들은 반드시 현대 문법에서는 쓰였는지 쓰이지 않았는지를 반드시 명확하게 비교 대조하면서 공부해 주시면 어려운 문제들 고득점 여러분들 노리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